오늘의 플러스, 명화를 통해 경제 원리를 배워봅니다.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진짜 오랜만이죠. 예, 사실 저 원년 플러스 원년 멤버 중에 한 분이셨는데 네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좀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제가 오전 송경제는 나가는데 알죠. 아침엔 나가는데 이 플러스에는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그때 이제 한참 책 소개하다가 네. 제가 관두고 못 나와서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간 마련해 주셔서 예. 달려왔습니다. 네. 미안해서 나온 게 아니라 본인 책 쓰셔서 나오셨더라고요. 겸사겸사. 예. 네, 네. 한 점 그림으로 읽는 경제. 사실 책 소개시켜 주실 때 네. 그때도 제가 한두 차례 부탁드렸었는데 아니 글 잘 쓰시는 분이 왜 본인 저서 안 내시냐 했는데 드디어 나왔나 봅니다. 이 저자라는 타이틀이 주는 무게가 굉장히 커서 함부로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찌어찌 뭐 열심히 해서 한 권을 냈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큐레이터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예. 하잖아요. 처음에 이제 기자하다가 관두고 프리랜서로 전환하면서 경제평론가라는 타이틀을 주변에서 많이 달아주시는데 내가 무슨 평론까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경제 이슈를 좀 쉽게 풀어줄 수 있겠다 그래서 큐레이터라는 네. 걸 달았거든요. 근데 이 책도 약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경제에 친숙하게 사람들이 다가오고 네. 편하게 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네. 그러면 내가 좀 좋아하는 거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써보면 어떨까 해서 그림이라는 주제로 경제를 설명하는 책을 한번 써보자. 그러니까 이른바 뭐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통섭적 사고 예.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식을 통합해서 사고한다. 그래서 인문학하고 뭐 자연과학을 합치고 뭐 이런 건데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거하고 합쳐서 한번 경제하고 얘기해 보자. 예. 뭐 이런 컨셉의 책입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말씀 듣고 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도 지나가다 보면 네. 또는 강연이나 이렇게 뭐 하다 보면 경제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질문 많이 받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정말 경제를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데 어렵기도 하고 재미없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친숙한 그림으로 경제 배운다. 이거는 지루할 것 같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예. 도대체 어떻게 경제하고 연결시킨 거야 이런 분들이 네. 계실 것 같아서 예를 좀 들어주세요. 이제 요즘 경제 이슈에서 가장 큰 건 관세겠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 행정부를 이끌면서 이른바 관세의 칼춤을 쳤죠. 다행히도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는 통상협정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하면서 15% 관세로 뭐 어느 정도 낮아졌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 비하면 사실은 관세가 없던 상황에서 15% 관세를 물고 있는 거니까 좋은 건 아닌데 그것마저도 좋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관세 얘기가 한참 나올 때 사실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 그런 생각을 하냐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 모네 그림 한 작품을 관세 얘기 나올 때 딱 떠올렸어요. 되게 아름다운 그림인데 네. 모네는 이제 그 그림을 여러 장 그린 연작으로 되게 유명한 화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른바 수련 연작. 그래서 자기 집 앞에 연못에 있는 수련을 무려 한 250작품 이상 그린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친숙하지만 작가는 친숙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 중에 세관 오두막 그 연작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리즈입니까? 예. 오. 이것도 한 30작품 정도 이렇게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이미지를 보실 수 있는데요. 네네. 그렇군요. 생각보다 되게 아름다운 예.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노르망디 해안에 있는 절벽 위에 예. 되게 외로운 오두막이 하나 있고 그 뒤로는 햇살도 비치고 푸른 바다도 보이는데 그 오두막 주변이 또 꽃이 이렇게 쫙 펴 있으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이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아마도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핸드폰 들고 많이 찍었겠죠. 아마 셀카의 명소가 됐을 것 같은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모네도 그 장면을 보고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린 그림인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런 생각하는 거죠. 예. 저기에 저 오두막이 왜 있어? 그렇네. 어. 진짜로요. 저 그냥 절벽 위에 오두막을 세울 이유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세관 오두막이니까. 오두막. 그래서 이 오두막에 대한 고민 속에 출발하면 결국에는 경제 얘기로 갈 수 있다. 이 부분이거든요. 야, 벌써 흥미진진합니다. 네. 진짜 세관 그 오피스를 왜 저기다 둬야 됩니까?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가면 나폴레옹 시대까지 가야 돼요. 예. 나폴레옹이 이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을 정복하고 영국까지 이제 내가 먹어버리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트라팔가 해전을 벌였는데 거기서 대패를 하죠. 그러면서 프랑스는 해군력에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고요.
영국은 정복하고 싶은데 돈도 없고 네. 해군력도 안 되니까 결국 떠올리는 게 이른바 대륙봉쇄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배력이 강한 이 유럽의 주요 국가들한테 네. 너네 영국이랑 거래하지 마. 그래서 뭐 베를린 칙령부터 시작해서 이런 예. 것들을 그 당시에 이제 내리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국가죠. 국가에서 야 교역하지 마라고 했지만 민초들의 삶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보 해협을 두고 노르망디 해안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제 영국이 저 멀리 보이는데 사람들은 그 안에서 교육을 했단 말이에요. 예. 더군다나 생필품 같은 걸 굉장히 많이 교육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장은 못하게 하지만 밀무역이 그때서부터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몰래 가서 만나서 뭐 물건 사서 가져오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데 그것까지 막겠다. 네. 라고 한 게 그 세관 오두막들이 그 절벽 위에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멀리서 보고 있다가 민수다. 만난다. 그럼 이제 가서 아. 단속을 하거나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 절벽 위에 말고도 세관 오두막들이 그렇게 쭉 생긴 배경은 그거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야, 이제 확실히 확 이해가 되네요. 세관 오두막이 저 언덕배기에 네. 널리 내다 보이는데 위치했던 이유는 나폴레옹 대륙 봉쇄령의 산물이었던 건데. 네네. 근데 이런 그림을 이렇게 아름답게 그리면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흘러서 예. 폐허처럼 뭐 좀 변해버린 건물이긴 하지만 예. 주변에 자연이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그것마저도 되게 아름답게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어디 가서 보면 관광지나 이런 데에서 현대적으로 아름답게 꾸며놓은 이 모습도 좋아하지만 사실은 오래된 건물이 뭔가 부조화 속의 조화 이런 것들 되게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경제 얘기를 더 해보면 네. 우리 박 교수님 뭐 중고등학교 때 세계사 공부 열심히 하셨을 테니까 네, 네. 제가 이제 대륙봉쇄령 말씀드렸잖아요. 대륙봉쇄령은 그러면 영국을 그 경제 제재한 거니까 예. 영국한테 더 악영향을 미쳤을까? 프랑스에게 더 악영향을 미쳤을까? 네. 제가 수험생 용어로 말씀드릴게요. 네네. 경제 정책으로 뭔가를 막는다는데 성공한 사례는 없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객관식 문제 쉽게 답을 낼 수 있습니다. 결국 프랑스가 실패했잖아요. 맞아요.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앞서도 아까 생필품 거래가 굉장히 많았다고 했는데 영국은 면화도 있었고요. 설탕 같은 것도 있었고요. 뭐 담배 이런 네. 것들 유럽으로 수출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유럽 주요 국가들이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생필품 가격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굉장히 커졌겠죠.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면 사람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네. 경제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얘기로 연결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주변 국가들이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당장 프랑스는 또 뭐냐? 교역이 많아야 아까 이제 관세 얘기로 제가 이 얘기를 시작했는데 관세를 걷어서 재정을 튼튼하게 할 텐데 교역량이 줄어들면서 프랑스 자체의 재정도 안 좋아지는 악화의 일로에 들어서게 되죠. 그러면서 사실 나폴레옹은 자신의 이 나폴레옹 제국이 망가지는 단초를 이 대륙봉쇄령에서 또 하나를 찾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대륙봉쇄령이 나폴레옹 제국의 몰락을 이끈 또 하나의 원인이 됐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야, 모네 그림을 보면서 나폴레옹의 대륙봉쇄령을 딱 배우니까 확실히 이게 이미지와 같이 각인이 네. 되니까 기억도 잘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연대표도 보고 네. 막 여러 가지 세계사 배울 때 막 외우기도 하는데 맞아요. 이렇게 조금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약간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네. 이 얘기를 다시 현대로 가져와서 그러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본다면 일단은 약간 1차전은 일단락 된 것 같아요. 최근에 예. 우리나라하고 통상협상이나 뭐 이런 것도 마무리 짓고 일본하고도 마무리 짓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무역 적자를 많이 보는 국가들하고 대부분 다 끝냈거든요. 네. 이제 대만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봐서는 트럼프는 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관세라고 얘기하지만 네. 역사적으로 봐서 이렇게 관세를 크게 높인 이른바 보호무역주의를 해서 성공한 사례는 없다. 그 이유 때문에 경제학자들이 계속해서 트럼프의 이 높은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게 경제를 망가뜨리는 행위다. 결국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의 1930년대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스무트홀리 관세법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당시에도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한 평균 44%에서 무려
500%까지도 부과하는 관세법을 통과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예. 이게 그 네. 당시 이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 이름 따서 만든 법이잖아요. 맞아요. 라스 스무트 의원하고 월리스 홀리 의원이라는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공황이 일어나고 미국이 경기 침체가 있다 보니까 자국 산업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수출품들이 막 들어오고 수입품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아무래도 경쟁에서 뒤떨어지고 그러면 수입품들에는 관세를 매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거의 대자비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는데 진짜로 반복되는 일들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럼 결국엔 결과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교역국들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막 500%까지 관세를 부과하고 거의 10,000개, 20,000개에 달하는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다고 하는데 네. 결과는 아까 대륙봉쇄령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이게 예. 관세를 부과받으면 상대 국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보복 관세를 부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대 교역국들이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를 했고, 그리고 상대 교역국들은 도리어 미국 말고 다른 국가들하고 교역을 늘리면서 예. 미국하고의 교역 대신에 다른 상대국들을 또 찾아 나섰고요. 결과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도 상대에서 그러니까 수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에 수입하는 것 자체를 줄여버렸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미국 경제는 더 안 좋아졌죠. 그러니까 1930년도에 도입됐던 이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네. 다음 대통령인 루즈벨트가 1934년도에 네. 결국에는 포기를 합니다. 네. 포기를 하고 자유무역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니까 네. 과거로 보면 분명히 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들이 예. 결과적으로 안 좋았다는 거를 트럼프 대통령도 분명히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정책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트럼프는 네. 결국엔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관세가 15% 뭐 10%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강력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이 관세가 가져올 나중에 경제적인 영향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네. 생각보다 지금 물가는 반영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경제학자들은 결국에는 이건 반영될 거다. 네. 그럼 미국은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 이런 거를 또 정치적으로 넘어서기 위해서 내가 관세로 거둔 돈을 배당해서 국민들에게 돈으로 나눠줄게 지금 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결정적으로 하나 이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있었던 때와 지금의 미국의 차이점은 정말로 강력한 미국이라는 존재. 그 당시에는 미국 말고도 강대국들이 여러 개 있었죠. 있었는데 예. 지금은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먹히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보복 관세도 부과 못하고. 네, 그렇네요. 그리고 미국이 하자는 대로 지금 따라와서 네. 관세를 빌미로 미국 내 투자를 늘리니까 사실은 경기 침체가 조금 늦게 오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은 약간 차이점이지만 역사로 봐서는 향후에 미국이 이 관세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그림 한 점으로 과거와 지금을 비교하니까 확 와닿네요. 일단 그림 통해서 네. 우리가 관세가 가져다주는 효과가 어떤지를 예전에도 그리고 가장 최근까지도 유사한 흐름으로 같이 반복해서 설명해 주시니까 진짜 거기에 대해서 더 확신 어리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전에는 그래서 관세 부과하면 물가 올라간다는데 지금은 왜 안 오르지 하는 부분도 예전에는 관세 부과하면 반대쪽도 바로 보복 관세 부과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빨리 침체되고 물가도 확 오르고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런 흐름에서 살짝 비껴가서 보복 관세도 안 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경제학자들이 우려하는 게 늦어진다 이렇게 쭉 설명해 주시니까 네네. 정말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그림 하나를 화두로 삼아서 네. 경제를 설명하는 게 총 몇 챕터나 대충 구성돼 있으세요? 챕터로 보면 한 20개 정도 되고요. 예. 그림은 사실 한 40작품 정도가 그 안에 우와. 언급이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꼭 한 작품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생각이 나면 다른 작품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딱 보니까 그 그림 그 당시의 상황만 얘기하는 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예. 약간 꼬꼬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통섭적 사고도 말씀드렸고 네. 우리가 경제에 친숙해지려면 사실 왜라는 질문 계속 던져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리고 왜 이게 좋다는 거야라는 질문을 그러니까 좀 재밌는 얘기들하고 엮어서 좀 풀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모네 말고 다른 그림 하나 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이 화가는 영국의 이제 국민 화가라고 불리는 존 말로프 윌리엄 터너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작가가 그림 중에 노예선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그 노예선이라는 작품도 이렇게 딱 보시면
그러니까 해질녘에 바다에 범선이 떠 있는 그림이거든요. 예. 근데 뭐 범선이 그렇게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거칠게 그림을 그려놨고 그리고 이 터치도 강해서 그 범선은 노을과 함께 이렇게 뒤편에 배치가 돼 있고 앞에는 네. 거친 파도가 이렇게 막 일고 있습니다. 예. 근데 붉은 노을이 이렇게 들어있는 범선 주변하고 달리 이 거친 파도에는 뭔가 물체들이 물에 막 이렇게 떠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그 박 교수님도 보고 계시니까 멀리서 보시니까 잘 안 보이실 텐데 요 앞에 있는 그 제가 이제 노회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앞에 물에 떠 있는 물체들은 뭐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는 그냥 물 그림자처럼 뭐 예. 그 뭐랄까 배에 있는 어떤 이미지들이 투영된 건가 저는 그렇게만 보였거든요. 아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그림 이미지 보시면 저랑 같이 고민해 보실 수 있을 텐데 네. 그냥 그 배 위에 있는 뭐 화물들 물건들의 네. 그냥 그림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제목은 노회선이고 예. 그림을 딱 보면 뭔가 물건들이 물에 떠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게 배가 난파된 거 노회선이 난파된 걸 그렸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사실은 굉장히 비극적인 역사적인 장면을 담은 그림이거든요. 뭔가요? 그러니까 이 그 종호 학살 사건이라는 그 사건을 그림으로 옮겨놓은 건데요. 이거는 17 처음 네. 듣습니다. 네. 예. 1781년도 11월에 예. 영국의 노예선 종호라는 배가 있었어요. 예. 이 배가 항해 중에 흑인 노예 133명을 바다에 던져서 살해한 사건입니다. 아, 그러면 저기 지금 물 위에 떠 있는 게 흑인 노예들이군요. 자세히 이제 그림을 보시면 예. 그러니까 손, 발 이런 것들이 물에 이렇게 떠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손이나 발에 쇠고랑이 차 있는 모습들도 그려져 있고 뭐 말 같은 것들도 물에 들어가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딱 아는 순간 아 이게 노예선이라고 했지 이게 사람이네라고 보여지면 그때서부터는 그림을 딱 봤을 때는 좀 거칠게 그려져 있지만 좀 아름답네라고 예. 생각했다가 이렇게 비극적인 그림을 그렸단 말이야 라면서 감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렇네요. 그냥 멋스러운 그림이다라고 생각했다가 지금 말씀 주시니까 이거 뭐야 생각이 네. 드는데 그러면 배에서 폭동이라도 일어난 겁니까? 왜 바다에 노예들을 던진 거죠? 그 만약에 폭동이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네. 제가 종호 학살 사건이라고 표현을 그랬네요.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유를 알면 기가 더 찬데요. 그러니까 항해를 마치고 이 노예들을 싣고 영국으로 돌아가던 배가 중간에 항해가 길어지면서 위생 문제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노예들 일부가 질병에 감염이 되죠. 그래서 몇몇 노예가 사망을 하고요. 네. 그 외에 다른 노예들도 이제 질병에 감염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선주랑 그 선장이 항해 중에 보험금을 타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이 질병에 걸린 노예들을 133명을 바다에 빠뜨려서 예. 이제 살해한 사건이고 그 당시에 노예는 예. 물건 취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예선들이 보험사하고 계약을 맺을 때는 노예들이 다치거나 이런 것들은 보험 대상이 아니었고요. 다만 실족하거나 실종된 상황에는 물건을 잃어버린 걸로 처리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망하거나 질병든 노예들은 데리고 와봐야 돈이 안 되고 질병든 노예들은 상품성이 없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돈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배에 타 있는 선원들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133명을 바다에 빠뜨려서 죽인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죠. 예. 참 어떻게 보면 그림은 너무 멋스러운데 그 네. 이면에 숨어져 있는 메시지와 상황은 너무 살벌하니까 훨씬 더 이게 참 뭐랄까 와닿다는 표현이 또 네. 드는데 진짜 그 당시에는 노예는 물건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손배를 요구하는 그런 거죠. 그런 거였군요.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보험금은 지급이 됐습니까? 이게 이제 돌아와서 보험사들에게 보험을 지급하고 난 이후에 영국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됩니다. 일단 규모가 크잖아요. 예. 일종의 약간 보험 사기 느낌이 딱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 예. 보험 사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사 측에서 소송을 겁니다. 우리는 돈을 못 주겠다. 일단은 지급 거절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두 선주하고 이제 보험사하고 선주가, 네. 결국에는 소송이 붙게 되는데 네. 1심에서는 그 선주 측이 이깁니다. 네. 보험금을 지급해라. 약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해라라고 해서 선주 측이 승소를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험사가 반발을 해서 다시 항소를 하게 되죠. 항소에서는 보험사가 이익이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법정에서 서로 증언하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드러나는데 이들은 이제 선주나 선장들은 이렇게 주장했죠. 그러니까 음식도 부족했고 특히 식수가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들을 질병든 사람들을 여기서 우리가 바다에 던지지 않았으면 다 죽었다. 나머지도 다 죽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 항변을 하는데요. 사실이 드러난 게 이제 다른 선원들의 증언에서 식수도 충분했고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게 드러나면서 결국에 항소심에서 네. 보험사가 이기게 되는데 돈을 줬냐 안 줬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이 2심까지 가면서 영국 사회에 큰 화두를 던지게 되죠. 과연 노예도 인간인데 이 인간들을 이렇게 물건 취급해서 바다에다 던져도 되느냐. 그러니까 제가 살해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다만 형사처벌은 한 명도 안 받거든요. 그건 안타깝지만 예. 그래도 노예제도 폐지와 관련된 운동에 자극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보험사에 약관이 개정됩니다. 야, 더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걸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보험 사기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세상은 모든 제도가 만들어지면 예. 그 제도의 약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시도가 일어나고 네.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도를 고치잖아요. 그래서 보험사들의 약관이 그 고쳐지는 그런 것까지 이어지게 되죠. 네. 너무 재밌습니다. 앞서 1부에서 네. 노회선 얘기해 주셨는데 진짜 그림 안에 많은 내용이 숨어 있네요. 사실은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그냥 그림 자체로 느낄 수 있는 게 있고 시대적인 배경하고 아까 이 그림이 왜 그려졌느냐까지 보게 되면 조금 더 많은 걸 볼 수 있는데 저는 더 항상 뭐 박 교수님도 그렇지만 경제 쪽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약간 경제하고 엮여서 보이는 것들이 더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것도 사실입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그림 가지고 네네. 방금 말씀 주셨던 보험 약관도 바뀌고 뭐 했다라는 네. 말씀도 주셨는데 이 오랜 항해 기간 동안 보험 당연히 필수적으로 진화 발달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탄생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주식 회사라는 것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다 이게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만들어진 금융상품이잖아요. 예. 잘 아시면서 또 이렇게 감탄을 하십니까? 오늘은 주인공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긴 항해를 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드는데 예. 자본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주식회사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증서로 나눠준 거를 이제 나중에 내가 돌아올 때까지 성과를 기다리기는 좀 그렇고 네. 이거 좀 괜찮거든 하면서 서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예. 그리고 보험도 재밌는데 보험의 출발은 이 선주들과 이 그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만들어진 게 사실은 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서로 정보 교환하잖아요. 예. 야, 저기 어디까지 희망봉을 돌려면 이쪽 루트로 이렇게 가는 게 더 좋다고 하더라. 여기를 갔더니 해적이 출몰 하더라. 뭐 여기는 몇 월에 가면 뭐가 안 좋아서 안 좋다더라. 그리고 야, 요즘은 어떤 물건을 가져와야 돈을 번다더라. 예. 뭐 이런 얘기들을 이 사람들이 지금으로 치면 커피숍에 모여가지고 한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도 아니네요. 그 당시에 영국에서도 예. 영국의 커피 가게, 커피하우스에서 모여서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커피하우스가 있었다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정보를 가지고 사업을 해도 되겠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야, 여기는 가지 마. 여기로 가는 배하고 그다음에 뭐 어디를 거쳐서 몇 월에 가는 배하고 그러면 사고율이 다르겠네.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보험 상품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 그런 배경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예. 대항해 시대가 열리고 난 다음부터 주식시장, 보험이라는 상품이 만들어지고 고도로 발달하게 됐다 이렇게 보이는데 네. 아까 얘기한 그 커피하우스의 이름이 로이드라는 커피하우스. 설마 보험사 로이드요? 예.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보험사이자 예. 지금까지도 명맥이 이어지는 네. 보험사. 그게 사실은 커피 가게 이름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서 예. 무슨 커피숍에서 뭔가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서 예. 거기서 사업이 만들어지면 그 커피 회사도 나중에 글로벌 회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야, 어떻게 보면 깨알 재미도 있고 네네. 재밌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앞서처럼 이 노회선 그림에서 보험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네네. 여기에서 또 꼬리를 물고 전달해 줄 수 있는 화두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노예무역을 우리가 삼각무역이라고 표현했죠. 예. 기억나실 거예요. 예. 그죠? 그러니까 영국에서 출발한 선단이 거기서 돈 될 만한 것들, 아프리카 가서 팔 만한 것들을 가득 싣고 아프리카로 가죠. 네. 그래서 거기서 그걸 노예하고 바꿔요. 예. 그래서 노예를 싣고 카리브해나 이런 데들 자신들의 식민지에 조성된 이른바 대형 농장, 네. 플랜테이션에 가서 노예들을 팔고 거기서 생산된 면화부터 시작해서 사탕수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걸로 물건을 만들어서 또 팔고 이러면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이제 삼각무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박 교수님께서는 이 삼각무역의 가장 큰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요소. 당연히 노예 아닐까요? 왜냐하면 네. 거기에 대규모 농장을 짓는 그 생각을 한 게 네. 값싸게 사람 부릴 수 있기 때문에 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을 생각해요. 물건을 비싸게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가 가장 쉬운 건 물건값을 올리면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물건의 경쟁력이 높아서 그럼 대표적인 게 이제 엔비디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엔비디아 이익률이 GPU가 뭐 70%, 60%에서 그러니까요. 70% 나온다는 거는 이거 말고는 가져갈 게 없으니까. 이거 거의 날강도죠. 그러니까 사실은 물건값을 올리면 되는데 예. 그런 경쟁력이 없다면 제조 단가를 낮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익률을 높이는 방법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삼각무역의 핵심은 물론 대규모 농장을 조성한 것도 맞지만 대규모 농장을 조성하려면 대규모의 자본이 들어가야 되고 이 자본을 빨리 회수하기 위해서는 이 노동력, 싼 노동력이 네. 필요했고 거의 공짜인 노동력을 네. 아프리카에서 노예들로 데리고 왔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인데 네. 사실 저는 현대하고 연결시키면 네. 야 너무 비약 아니야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저는 약간 로봇하고 노예가 이렇게 연결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굉장히 비인간적인 제도였던 노예 제도하고 로봇이라는 제도를 바로 연결시키기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생산성을 아주 높이기 위해 과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동화라는 거였고, 예. 이제 자동화의 끝판왕이 로봇, 휴머로이드 로봇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을 연결해서 제가 책에 좀 풀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했던 게 뭐냐면, 과거에는 노예제도는 돈을 안 줘서 문제였지만, 이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대에는 네. 일자리를 안 줘서 문제가 되는 시대로 우리는 가고 있으니까 그 일자리가 사라지는 이른바 노동의 종말이라고 하는 세상에 대해서 네. 우리가 고민할 시기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같이 적었죠. 진짜 맞는 말씀이세요. 사실 요즘 로봇이 가져다 줄 어떤 이런 무게감, 네. 이런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진단해야 되느냐 고민들 많이 하는데 일부 벌써 학자분들은 예전에 노예제도로 인한 사회적인 파급 이런 데서 힌트를 좀 얻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소리를 진짜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민 포인트들이 사실은 2, 3년 전에도 사실 로봇 얘기를 저희가 가끔 나눈 적도 있었고 맞아요. 얘기는 예, 하는데 맞아요. 예. 최근 1, 2년 사이에 너무 빠르게 이 휴머로이드 로봇이 개발되고 있고 영상에서 휴머로이드 로봇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얼마 전에 중국에서도 로봇 하나 영상 나왔는데 사람들이 저 안에 사람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예. 걷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다리를 깠잖아요. 이렇게 그 칼로 찢어서 네. 이렇게 이 안에는 사람이 없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듯이 그리고 뭐 테슬라의 휴머로이드 로봇도 막 춤추는 모습들 보면 예. 너무 자연스러워졌잖아요. 그 한편에서는 굉장히 무섭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고민 포인트가 단순히 일자리를 로봇이 대체하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을 못 버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노동의 상실에서 끝일 게 아니라 또 하나의 포인트는 그 국가의 재정 문제까지 네. 연결이 되거든요. 박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국가가 재정을 확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세금인데 그렇죠. 세금의 여러 가지 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동자들이 내는 소득세잖아요. 네. 그러면 과연 24시간 365일 이렇게 노동을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공장에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시기에 노동자들은 물론 나중에 조금씩 세상이 변하면서 할 일들이 생기긴 하겠죠. 그 일종의 과도기라는 기간에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고 이 실업이 발생했을 때 이 사람들이 내지 못하는 세금
이거는 국가의 재정을 크게 악화시킬 거거든요. 네. 그럼 국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도 해봐야 되는데 네. 이 고민은 벌써 똑똑한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로봇세 논란이죠. 네. 그러니까 공장들이 로봇 많이 도입하면 로봇 대수에 따라서 세금 매기자. 예. 이 아이디어는 우리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부분적인 어떤 대안일 뿐이지 네네. 근본적인 치유가 아닐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로봇세도 물론 도입해야 될 건 해야겠죠. 네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대규모 해고하고 국가의 부담감을 지우는 행위를 통해서 본인들은 이득을 보니 그 이득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과세를 해야 될 이유는 분명해 보이고 오히려 로봇으로 대체돼서 뭔가 재교육을 받거나 사회적인 부양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지원도 해주려면 또 세금이 필요하니 이건 말이 될 것 같은데 저는 기업들을 잘 압니다. 어느 곳에다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그러면 네. 공장을 당연히 로봇세도 부과하지 않는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도 꽤 있죠. 바로 그 부분에 고민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류가 같이 고민을 하고 뭔가 제도가 동시에 도입되면 이게 다 같이 부과되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한다 그러면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공장 이전이나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죠. 근데 다만 공장 이전이라는 것도 쉽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대규모 투자가 발생하는 건데 세율을 조금 올린다라고 해서 이 세금을 낸다 그래서 전체 공장을 뜯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는 아마 시도가 될 가능성도 높고 아까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과도기적인 기간 내에 로봇세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시도를 이미 논의하는 곳들도 네. 있고 그래서 이른바 자동화가 좀 많이 진행되는 곳, 그러니까 로봇이 거의 노동 인력을 대체하는 곳에는 그 비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법. 그게 꼭 로봇세라는 이름이 아닐지라도 네. 뭔가의 세금이 붙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엔 저건 거죠. 그러니까 로봇이 24시간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기업을 구성한 여러 가지 축 중에 노동자의 축이 굉장히 약해지는 거고 자본가는 강해지는 거잖아요. 이익률은 네. 높아지는 네. 거고. 그러면 우리가 그 플랜테이션 삼각무역 얘기했을 때도 돈은 어디서 다 벌었냐면 영국이 다 벌어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주주나 아니면 기업의 주인이나 그러니까 금융이 강한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가 쏠리는 게 결국엔 사회적으로는 좋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안에 중간에 약간의 제도를 넣어서 일부의 돈을 정부가 걷고 이 돈을 통해서 과도기적인 기간에 그러면 인간은 무엇을 할 것인가? 네. 그 부분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 재원으로 활용하자라는 게 이 제도의 아이디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말씀 듣고 보니까요. 예전에 그 대항해 시대에 네.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노동자들이 가져가야 될 정당한 권리마저 영국이 다 가져갔고 네. 영국이 세계 최고의 어떻게 보면 패권 국가가 되는 그 상황이 결국 모두가 협력해서 만든 부가가치를 일부가 가져가다 보니 이런 현상이 또 공고해졌구나 생각이 드는데 이거 로봇도 그렇게 될까요? 고민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니까 네. 저도 책에서는 그 고민거리를 던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서 노회선이라는 그 그림에서 출발을 했지만 결국에는 여러 가지 고민을 던져보면서 사고를 좀 깊이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경제에서 다뤄지는 여러 가지 이슈를 같이 고민해 볼 포인트가 있겠다라고 저한테 결론을 내라고 하시면 그건 아니죠. 결론을 못 낸 책이고요. 같이 한번 결론을 내도록 고민을 해보자라는 예.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자리에 책이 놓여 있는데 네네. 책에 또 이 관세 그리고 로봇에 대한 중요한 화두도 던져주셨는데 다른 챕터에는 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또 하나 재밌는 내용 중에 저게 있습니다. 압생트라고 하는 술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 녹색의 압생트라는 술이 있는데 전 잘 이게 모릅니다. 술 좋아하시면서 근데 그건 몰라요, 진짜로. 예. 굉장히 서민술입니다. 네. 예전에 프랑스랑 유럽에서 유행했던 예. 서민술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하면 와인을 떠올리시죠. 그렇죠. 근데 와인이 한때 병충해가 들어서 와인이 그 와인 농장이 다 망가진 시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시기가 이제 고우가 활동하고 뭐 이랬던 시기인데 그래서 예술가들이 와인을 즐기질 못하니까 싼 술, 그러니까 압생트라는 독주인데 굉장히 싼 술을 서민들이 굉장히 많이 즐기게 됩니다. 그것도 포도로 만들어요?
아니요. 쑥으로. 쑥이 원료입니다. 아. 우리로 치면 쑥이 원료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 색깔도 녹색이고 예. 먹는 방법도 좀 특이합니다.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술에다가 그러니까 그 설탕을 올리고 예. 숟가락에 설탕을 올리고 여기 밑에는 물잔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술을 이렇게 부어가면서 음. 그러니까 설탕이 좀 녹아들면서 예. 그 술이 들어가면 회색빛으로 변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약간 뭐 이러는 낭만도 있고 예, 예. 그래서 가격도 싸고 독주이기도 하고 그래서 와인 대신에 이 술을 많이 마시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 압생트라는 술이 나중에 그 뇌를 망가뜨리는 유해 성분이 들어있다는 논란이 생기면서 시장이 완전히 죽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정말 유행할 때는 천여 개의 브랜드가 있을 정도로 유럽에서 굉장히 유행하던 술이 한순간에 그 유해 성분 이거 사람의 정신을 이상하게 만들어. 네. 그리고 심지어 고우가 그림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맞아요. 그림들 이것도 다 결국에는 이 압생트 때문이다라는 설이 있거든요. 아. 그리고 그 노란색을 많이 쓴 것도 네. 황시병이라 그래서 노란빛이 더 강하게 보이는 이런 것 때문에 압생트의 영향이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압생트가 금주법으로 해서 금지가 돼요. 네. 유럽에서. 여기까지는 뭐 자연스럽고 경제와 결부된 게 없어 보이는데 어떤 시사점 있나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예. 이게 전혀 유해하지 않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아. 지금은 유럽 가면 압생트 드실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걸로 제가 우지파동을 얘기를 했어요. 우지파동. 최근에 이제 삼양식품이 신제품 내놓으면서 과거의 우지 사건을 이렇게 되새기게 하는 라면을 하나 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은 엄청 잘 나가는 회사 됐죠. 공업용 기름을 사용했다. 예. 식품에. 그래서 우리나라 한때 라면 업계를 완전히 뒤흔든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거의 삼양식품이 공공의 적이었어요. 네. 삼양식품 말고도 사실 5개의 식품업체, 예. 삼양식품법에서 5개 식품업체가 그 당시에 검찰 조사받고 소송까지 하면서 그때도 사실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농심이 1위였고 네. 삼양이 2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삼양이 1위였다 추락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농심이 막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역전돼 있던 상황에서 네. 80년대 그래서 삼양식품이 그 당시에 라면의 시장 점유율이 30%대에서 10% 아래로 떨어지면서 회복하지 못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예. 요즘은 이제 불닭이라는 브랜드로 완전히 그렇죠. 넘어섰지만, 근데 이렇게 그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에는 그러니까 우지파동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그 압생트에 네. 있는 유해 성분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누군가가 던졌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사회에서 그런 게 자연적으로 발생했을 수도 있지만 이거 두 개를 비교해서 시장에서 이런 게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뭐 이런 얘기도 살짝 담겨 있는. 아, 또 중요한 화두 던져주셨어요. 네. 요즘 제가 만나는 주변의 경영자들을 보면 두 가지 아쉬움을 토로하더라고요. 본인들도 경영 활동하다가 물론 의도적으로 잘못한 일을 하면 네. 아, 이거는 본인들도 핑계 대면 안 되죠. 100번 사과하고 정말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정말 모르고 선의로 이거 내가 실수했네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진짜 우지파동처럼 약간 억울한 면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요즘은 이 뉴미디어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너무 삽시간에 퍼진대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증폭된대요. 그래서 순간 나쁜 놈으로 찍히고 야 일어서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그거 사실 아니라며 그거 잘못 아니었다며 라고 해서 정정보도도 많이 해주고 뭔가 네네. 사람들이 바꿔서 얘기해 주면 되는데 그것도 없잖아요 사실. 이미지가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이미지의 손상을 입으면 그게 나중에 설령 무죄가 되고 아까 전혀 유해 성분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네. 나오더라도 이걸 회복하는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사실 마케팅을 하는 회사 입장, 물건을 파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브랜드의 이미지 손상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죠. 그래서 이미지가 뭔가 손상되는 일이 벌어지려고 하면 뭐 로비도 하고 사람들한테 가서 뭐 이런 저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뭐 언론사에 가서 네. 뭐 부탁도 하고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게 그 이미지 손상 자체가 가져오는 나중에 파급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삼양라면의 우지파동 사례였고 유럽으로 가보면 잘은 모르시지만 이 압생트라는 술이 중간에 이 침체를 겪고 다시 살아나는 과정에서 근데 압생트는 그렇게 아주 좋은 술이 아니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다시 그 포도 품종의 생산이 늘어나면서 근데 이 포도도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포도의 작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가 네. 이게 병충해를 이겨낸 방법도 미국산 포도하고 접붙이면서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순종과 잡종을 얘기할 때 예. 잡종이 좀 살아남는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바이러스에 강한 미국의 품종을 갖다 붙이면서
프랑스는 다시 포도가 다시 시장이 살아나고 압생트는 죽는 과정에서 그런 일들까지 있었다는 시장 상황까지 같이 이해할 수 있죠. 뭐 프랑스의 와인이야 잡종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말씀 나눈 것처럼 요즘 우리 기업의 환경에서는 뉴미디어에서 너무 마녀 사냥처럼 몰아붙일 그런 것들을 걱정하다 보니까 새로운 제품 해보자, 신규 사업 해보자, 뭐 해보자라는 것도 더 예전보다 주저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누군가든 처음 해보면 불협화음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또 너무 고압적으로 몰아붙이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도 들어서 야, 요 압생트와 관련된 것도 지금에도 어마어마한 시사점을 주고 생각할 걸 주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림들 중에 재밌는 포인트들이 있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책을 한번 뭐 보시면 그래도 이런 건 생각 못했는데 이 그림을 이렇게 연결한다고 우리가 꼬리꼬리 물면서 이렇게 통섭적인 사고를 하는 게 그래도 경제에 조금 더 재미를 느끼게 하는 요소가 되는구나라는 걸 좀 느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짧게 한 그림 정도만 더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르주 쉬라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예. 점묘화라 그러면 아마 점묘화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는. 예. 그러니까 인상주의 후기, 신인상주의의 대표적인 화가거든요. 그러니까 인상주의라고 하면 빛이 비춰지는 모습, 그러니까 아침에 본 모습, 오후에 본 모습, 그리고 흐릴 때 본 모습 이런 것들이 다른 것들을 이제 우리가 표현해서 다양한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후기로 가면서 이 빛을 분해합니다. 네. 그러니까 점묘화라는 건 우리가 하얀색도 찍고 노란색도 찍고 그리고 여러 개 찍어서 멀리서 보면 이게 한 가지 색깔로 보이게 하는 네. 일종의 보면 굉장히 과학적인 작품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조르주 쉬라의 작품을 얘기를 하면서 네. 해상도로 제가 연결시켜서 풀어놓은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컴퓨터의 해상도라는 것도 색깔, 네. 삼원색을 가지고 그렇죠. 어떤 색을 많이 쓰느냐 그리고 어떻게 배치하느냐에서 색깔이 달라지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 이런 과학적인 시도가 나중에 이런 경제적인 발전으로 이어진다라는 부분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점이라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해서 우리가 점을 찍는다는 행위 자체가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데 경제에서는 우리가 이 점을 찍는 행위는 좌표의 점을 찍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의 데이터, 이때의 데이터, 이때의 데이터. 그러면서 과거의 점을 찍어서 미래를 예측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FOMC 회의 때 나오는 점도표. 야, 이게 여기까지 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점도표 얘기도 거기서 좀 풀어놨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369, 12 분기마다 FOMC 회의가 끝나면 회의에 들어가면서 예. 내가 생각하는 올해 연말에 미국의 기준금리 상황, 그다음에 내년도의 기준금리 상황을 자기가 예측하는 부분에 점을 찍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 사람들은 이제 이걸 보고 금리가 내려가겠네. 올라가겠네. 그러면서 경기 상황을 판단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FOMC 회의에 나오는 그 점도표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고 방법론도 알려주시는 거구나. 시장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이른바 FOMC 회의의 5대 요소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네. 시장에서는 뭘 중요시하는지 그러니까 회의록이 공개되는 거 그다음에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라든지 뭐뭐뭐뭐를 체크합니다. 그러니 만약에 경제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고 조금 더 가시려면 여기 들어가서 이런 걸 좀 보십시오라는 얘기도 좀 들어 있습니다. 네. 정말 앞에 계셔서 하시는 말씀이 드리는 네, 말씀이 네. 아니라 유익한 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배우고 인문학을 배우고 그림을 배우는 가장 큰 이유가 요즘 우리 삶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드는 그건데 직접적으로 경제와 링크를 했으니 그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책이네요. 감사합니다. 예. 어떤 분이 읽었으면 좋을지 간단히 마무리하고 끝내시죠. 사실은 저랑 같이 얘기 나눈 교수님 같이 경제를 굉장히 깊이 있게 아시는 분들은 이 책이 그렇게 크게 도움은 안 되실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경제 초심자, 투자를 처음 시작하고 나 이제 경제를 좀 알아보고 싶고 조금 더 관심 있게 얘기를 나누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 책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턱을 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리고 뭔가를 열심히 하려면 흥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흥미를 붙여드리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그 분야를 많이 한 사람들은 뭐 아는 척하는 거 바쁘다 보니까 흥미를 유지하게 만들고 쉽게 이해시켜서 저변을 넓히는 데는 좀 등한시하기 쉬운데 그런 빈틈을 깔끔하게 메꿔줄 책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네. 이렇게 책 내면 나오지 말고 자주 좀 나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시간이 맞고 불러주시면 알겠습니다. 또 달려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